전하, 많이 추웠지요? 이제 곧 따뜻해질 겁니다. 모두가 침묵을 택한 그 시대에 홀로 눈을 뜬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조의 칼날 아래 조선의 신하들이 고개를 숙이고 백성들이 눈물을 삼키던 그 시절, 영월의 이름 없는 관리 하나가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버려진 왕의 곁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몽도. 대단한 권세도 든든한 배경도 없었으나 그는 가문 전체의 목숨을 담보로 조선의 마지막 인간 도리를 지켜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영월 동강은 그날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옵소서. 그럼 이야기 올리겠나이다. 1455년 윤유월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조선의 새 임금이 되던 그해 한양의 정치 지형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수십 명의 신하들이 반년 사이에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새 왕에 대한 충성을 입증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 공포의 무게는 한양을 넘어 지방의 작은 고을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누구든 눈치 없이 행동했다가는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조선 팔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호장직을 맡고 있던 어몽도는 그 어수선한 시절을 고을 일에 묻혀 보내고 있었습니다. 호장이란 지방 행정의 말단을 담당하는 향리직으로 화려한 자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권세도 없고 배경도 없었으나 그 자리에서 수십 년을 성실하게 일해온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나름의 신망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신망이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457년 여름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 청령포로 유배된다는 소식이 내려왔습니다. 뒤이어 유배지 관리 임무가 어몽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명을 받은 날 밤 그는 마당에 홀로 서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끝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세조의 의심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감시만으로 임무를 마무리하자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청령포에 발을 디딘 날 그 다짐은 흔들렸습니다. 삼면이 강물로 막히고 등 뒤로는 절벽이 솟은 그 비좁은 땅 위에 단종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여윈 어깨, 낡아가는 의관, 그리고 강 너머 아무것도 없는 곳을 바라보는 공허한 눈빛. 왕의 위엄이 아니라 소년의 고독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영월로 돌아오는 길 가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 청령포의 뒷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면 저 소녀는 어떻게 버틸까? 따뜻한 밥 한 끼, 위로 한마디를 건네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 물음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이야말로 이후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훗날 그 작은 떨림이 역사를 가를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그 순간의 어몽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1457년 초여름 어몽도는 처음 유배지 점검을 위해 청령포 안으로 들어서며 멈칫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자 왜 이 자리가 선택되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는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동쪽과 북쪽, 서쪽을 남한강 상류의 지류인 서강이 휘감아 흐르고 남쪽으로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기암절벽이 버티고 있었으니 이것은 유배지가 아니라 탈출을 처음부터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여름 장마가 오면 강이 불어 지대마저 잠긴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자연이 감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이곳에 도착한 날 영월 고을은 무거운 침묵에 쌓였습니다. 금부도사가 이끄는 행렬이 산길을 내려올 때 길가에 엎드린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시는 임금을 뵐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종의 눈에 그 길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몽도는 유배 초기부터 단종의 상태를 가까이서 살폈습니다. 허용된 것은 거처 하나와 최소한의 음식뿐이었고 신하라 부를 사람도 곁에 없었습니다. 임금의 형식은 남겨두었으나 임금의 내용은 모두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 공허함이 소년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서강의 물줄기를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어느 날은 밥상을 손도 대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몽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조의 밀정이 영월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단종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 자체가 영모의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매일 청령포를 드나들면서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그는 결심했습니다. 손수장만한 따뜻한 음식을 들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감시병의 눈을 피해 거쳐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몽도는 그 소리 하나에서 이미 충분한 이유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의 야간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월의 밀정들도 서서히 그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몽도가 청령포를 드나들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관리 업무만 수행하려 했습니다. 유배지의 안전 점검, 음식 공급 확인, 외부 접촉 차단 호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 좁은 땅을 드나들며 단종의 모습을 보는 것은 단순한 업무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거처 밖으로 나와 서강의 물줄기를 바라보거나 좁은 방 안에서 책을 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말을 거는 이도 함께 시간을 보낼 이도 없었습니다. 어몽도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토록 어린 나이에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몽도는 단종이 거쳐 밖 바위에 홀로 앉아 해질녘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여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금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독인지를 어몽도는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어몽도는 업무상 필요한 것 이상으로 청령포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했고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더 챙겼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유배된 왕에게 함부로 말을 거는 것은 월권이었고 세조의 밀정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누군가는 여전히 이곳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어몽도의 가족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남편의 행방을 알면서도 묻지 않는 방법으로 마음을 달랬고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제발 손을 놓으라고 빌었습니다. 어몽도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시세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이후 가족들은 설득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어몽도는 집 처마에 낡은 노 하나를 걸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써야 할 때가 온다는 예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훗날 그 노가 어떤 밤에 어떤 강을 저어 나가게 될지 가족들은 감히 상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조는 영리한 왕이었습니다. 단종을 유배지로 보냈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월 일대에 밀정을 배치하고 청령포를 드나드는 자들의 동향을 낱낱이 보고받도록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유배지 관리를 위한 조치였으나 실제 목적은 단종을 동정하거나 돕는 세력을 조기에 색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몽도의 이름이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야간 방문이 시작된 지 2달 남짓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영월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와 마주쳤을 때 눈을 피하는 일이 늘었고 한 이웃은 말없이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그를 바라보다가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온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그 어른 곁에서 멀어지십시오. 고을 전체가 화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어몽도는 그 말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영월 고을 사람들, 아무 잘못도 없는 이웃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사흘 동안 청령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흘이 어몽도에게는 평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단종을 버리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도리를 지키는 것이 옳은가. 이것은 충성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 어몽도는 다시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갈등은 끝나지 않았지만 발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감시망이 좁혀올수록 그의 행동은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더 정밀해졌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 알미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1457년 봄 세상을 뒤흔들 소식이 영월에 당도했습니다.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던 금성대군이 발각되어 처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능에서의 거사가 실패로 끝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제 조선에서 단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은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어몽도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희망이 끊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세조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명약관화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청령포에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름 장마에 서강물이 불어 청령포 지대가 잠기기 시작하면서 단종은 읍내의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섬 아닌 섬에서의 유배가 끝나고 영월 읍내로 나온 것이었지만 그것이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조의 눈은 오히려 더 가까이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관풍원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어몽도는 밖에서 들었습니다.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열이라기보다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전해진 말에 따르면 단종은 사약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데려온 왕방연이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데도 단종은 오히려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17의 소년이 죽음을 그토록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훨씬 오래전에 그 결말을 마음속에서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어 세조의 엄명이 내려왔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어린 왕의 시신이 동강에 내던져졌습니다. 영월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몽도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 처마에 걸어두었던 낡은 노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빛이 꺼진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세조의 엄명이 내려진 뒤 영월의 거리는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관풍원 주변에는 감시병들이 여전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이 동강에 버려졌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졌지만 누구 하나 그 강가로 발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 앞에서 모두가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 밤 어몽도는 집에 모여있던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 다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지를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처마에 걸어두었던 낡은 노가 이미 내려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를 보는 순간 가족 모두가 오늘 밤이 그날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몽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왕께서 저토록 차가운 물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따뜻한 방에서 잠들 수 있겠느냐? 아들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명, 2명 모두 일어나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아버지를 혼자 보내는 것이 더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문 앞까지 나와 세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강가로 내려선 어몽도는 작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들들도 함께 올라탔습니다. 노를 저어 동강의 물살을 거스르며 나아갔습니다. 감시병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가을로 접어든 강물은 발이 시릴 만큼 차가웠고 물소리 하나하나가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저 멀리 관풍원 쪽에서 희미한 횃불빛이 보였으나 강 위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시신을 찾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의 흐름을 읽어가며 물속을 헤쳐나가기를 수시간
강물이 소용돌이 치는 지점, 바위에 걸릴 만한 곳을 하나하나 더듬어가며 찾았습니다. 손이 얼어붙고 온몸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어몽도의 손이 차가운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단종의 시신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17세의 몸이 이토록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몽도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 가느다란 몸을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어린 임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고요했습니다. 아들들도 배 위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노를 저어 강가로 돌아왔습니다. 감시병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엄명은 모두를 침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인간을 버렸을 때 인간이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어두운 강물 위에서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강물은 말이 없었고 밤하늘도 침묵했습니다. 어몽도는 그 밤 역사의 방향을 아주 조금 바꾸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세 사람은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어몽도는 아들들과 함께 산길을 올랐습니다. 화려한 성물도 격식을 갖춘 상여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집에 고이 모셔두었던 관 하나였습니다. 노모를 위해 정성스럽게 마련해 두었던 그 관을 어몽도는 어머니 몰래 꺼내 가져왔습니다. 부모를 위해 준비한 것을 자식이 쓰는 것은 불효라 하였으나 그것이 당신 어머니에 대한 불효인지 아니면 버려진 임금에 대한 마지막 도리인지를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딜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앞뒤에서 관을 받쳐들고 어몽도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단종의 몸을 정성스럽게 관 안에 모시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숨이 차오르고 땀이 흘렀지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말로 다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어몽도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정한 것은 영월 북쪽 동을지 장릉터였습니다. 풍수지리에 능한 이가 정해준 명당도 아니었고 국장의 예법도 갖출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훗날 찾을 수 있을 만한 곳을 골랐습니다. 세 사람은 손과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땅은 단단했고 구덩이를 파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을 땅에 내려놓을 때 어몽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끝인가? 17의 어린 임금이 이렇게 쓸쓸히 땅속으로 가야 하는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정성스럽게 흙을 덮었습니다. 한 줌 한 줌 흙을 얹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석은 세울 수 없었습니다. 비석을 세우는 순간 그 자리가 발각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몽도는 그 대신 주변 지형을 눈으로 새겼습니다. 굽은 소나무, 특이한 형상의 바위, 물소리가 흘러오는 방향.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그것이 그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표식이었습니다. 매장이 끝나던 새벽, 어몽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아들들이 후에 전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산을 내려온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짐을 꾸렸습니다. 어몽도는 이미 결정해 두었던 것처럼 전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기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고향도 버렸습니다. 세조의 추적을 피해 산속 깊은 곳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세조의 치세가 끝나고 예종의 짧은 시대가 지나고 성종의 시대가 열려도 어몽도의 이름은 여전히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은둔의 시간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무덤도 세상에서 잊혔습니다. 누가 묻혔는지도 누가 묻었는지도 모른 채 수십 년의 세월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다하는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그 이름을 세상에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단종이 묻힌 자리는 오랫동안 세상에서 잊혔습니다. 어몽도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가며 그 비밀을 가슴에 품었고 세상이 안전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세조의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왕들의 시대가 흘러도 단종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환점이 온 것은 숙종되었습니다. 1698년 숙종은 단종의 복위를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폐위된 지 240여 년이 지나서야 단종은 다시 임금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영월에 이름 없던 무덤에는 장릉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국가가 주관하는 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종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하나둘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몽도의 이름이 공식 기록에 되살아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그가 남긴 행적은 후손들의 구전과 지역의 기억 속에 면면이 살아있었고 숙종은 그 충의를 높이 사증직을 내렸습니다. 살아서는 받지 못한 이름이 죽어서도 한참 뒤에야 돌아온 것이지만 역사는 결국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단종이 사약 앞에서 보여준 담담함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완성이었다고. 어몽도 같은 사람이 곁에 있었기에 적어도 이 세상에 홀로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 확신이 17 소년으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을 의연하게 맞이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단종과 어몽도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어몽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권력도 빛나는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인간의 도리를 지켰을 때 그 행동이 500년을 건너 지금 이 자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영월 장릉에는 지금도 그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옵소서.